그 종목을 매매하되 단 밸류에이션을 봐야 된다. 돈이 아니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주식이나 아니면 희소성이 있는 금 같은 거는 희소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요즘 그 중국이 그 자기네 그 디플레이션 이것을 알리라든가 테무라든가 아주 싼 소비 그 어떤 쇼핑 플랫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또 중국 경제를 살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겠죠. 자기네 물건을 해외 많이 팔면 그만큼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알리나 테무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 시장도 꽤 크잖아요. 네. 여기 뭐 막 밀고 들어오잖아요. 아, 무섭게 들어와요. 그리고 또 그게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뭐 참 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지만 어려운 국면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저희의 그 투자 지형도가 확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최근에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인데 결국은 이 알리나 테무의 어떤 공격에 의한 전자상 거래 분야 이쪽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이게 또 매도 이유가 되더라고요. 외국인도 그렇고 또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고. 그렇긴 한데 사실은 그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된다 했잖아요. 해외 직구 비중이 네이버 쇼핑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심리적으로 그런 거죠. 투자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실질적인 임팩트는 뭐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런데 오히려 죽은 게 뭐냐? 뭐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데는 자리를 잡았는데 그 밑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G마켓, 11, 뭐 몇 개 있잖아요. 지금 이마트 신세계 쪽이 되게 그런 플랫폼들이 그 밑에 있는 세컨티어 그렇죠. 플랫폼들이 꽤 있었잖아요. 11번가 뭐 옥션. G마켓 뭐 등등등. 뭐 그런 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트렌드가 바뀌면서 네. 그 투자할 만한 유망주들 이거에 대한 기준이 또 확확 바뀌는 것 같아요. 계속 바뀌죠. 지금 시점에서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투자 유망주들의 기준 어떤 걸까요? 근데 뭐 저희가 이렇게 돌아보면 결국 개인들은 제가 보기에 어디 가서 미리 이제 그런 사람도 있죠. 고수들이죠. 뭐 어떤 시세 흐름에 상관없이 나는 내 기준으로 주식을 사서 기다린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아주 고수고 또 투자 자금에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인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뭐 많은 개인들은 결국은 그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판단을 해야 되겠죠. 하나는 이게 단기 테마인가 아니면 이게 메가 트렌드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판단하실 필요가 있죠. 단기 테마는 쫓아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지 않으면 왕창 물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몇 번 쫓아다니다 보면 거덜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그래도 좀 지속 가능한 메가 트렌드다 이런 것들. 뭐 어떻게 보면 전기차도 그랬잖아요. 전기차도 2020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2023년 그죠? 한 3년 동안 그게 끌고 왔던 중요한 테마였고 지금 이제 너무 달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는 타이밍이지만 끝난 건 아니잖아요. 또 몇 년 뒤에는 또 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작년 초부터 반도체가 시작을 했던 거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 산업의 메가 트렌드가 왔을 때 그거를 초기에 고정된 생각을 갖지 말고 이게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하는 거는 그거는 본인의 능력이죠. 그래서 뭐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서 좋은 종목이 뭐냐 그것도 본인이 찾아야 되겠죠. 본인이 찾아서 그 종목을 매매하되 단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밸류에이션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작년에 2차전지에서 그렇게 당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만 봐서 그래요.
공부 안 하고. 이런 유튜브만 보면 사람의 말을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이요. 스토리텔링이 그럴듯한 건 괜찮아요. 스토리텔링이 그럴듯해야 설득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것도 물건을 사고 파는 거와 동일하다 이거죠. 심플한 게 뭐냐? 아니 좋은 가격에 사서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건이 좋아도 아주 비싼 가격에 사면 빠지면 돈을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2차 전지 그렇게 달려갈 때 스토리텔링 엄청 좋았죠. 근데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양극재니 뭐 이런 회사의 주식들은 퍼가 200배였다는 거죠. 지금 적자나는 회사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적자나는 회사인데 무슨 광산한다 그리고 뭐 양극재 공장 짓는다 그래서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아직도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긴 트렌드를 보면 주가라고 하는 거는 결국 기업을 사는 거고 기업을 산다고 하는 거는 그 기업의 수익성을 사는 거죠. 돈 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너무 비싸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비싸면 안 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죠. 꼭 아주 간단한 밸류에이션에도 보셔야 된다. PER, PBR 이거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초등학생도 알잖아요. 그거 두 개만 보더라도 이게 너무 과열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 반도체 이 중소형주도 지금은 좋죠. 트렌드도 좋고 또 제가 보기에는 뭐 반도체 사이클 상으로 보면 금방 여기서 꺾이진 않겠죠. 좀 더 가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이것도 이미 오버밸류다. 이미 비싸지는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아니 삼성전자 비싸다는 얘기 아니라 그렇죠. 그 중소형주 몇 개들은 그런 거를 계속 올라타다가 확 부러질 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잃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2만 원 하는 주가가 20만 원 갔어요. 그럼 10배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빠졌어. 그래서 20만 원 같은 주가가 15만 원 왔어. 싸 보이거든. 10만 원 왔어. 반토막 났어. 무지하게 싸 보이거든. 거기서 들어가서 사람들 많이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더라도 그게 모멘텀이 꺾인 상태에서 보면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비싸. 네. 그리고 트렌드는 하향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더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사실 요새 그 유리기판주, 네.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이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네. 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건 단기 테마에 불과해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거는 기술적인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네네. 지금 뭐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2차 전지는 조금 시장에서 쇠퇴했고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으로 오면서 테마가 계속 돌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동안에? 뭐 CXL이니 CXL이니 온디바이스니 뭐 계속 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유리기판 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유리기판이 지금 상용화돼 갖고 실제로 양산되는 거는 한 2027년도 이렇게 얘기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양산 들어가겠다는 거는 빠르면은 내년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뭐 가격의 문제, 또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결국은 이 HBM 반도체 고도화 이런 걸 선단 공정으로 가면서 기존의 PCB 베이스보다는 유리기판 베이스가 더 좋다. 그런데 비싸고 그 다음에 깨진다. 그래서 뭐 안 썼지만 그러면 지금 이제 워낙 HBM이니 뭐 GPU니 뭐 NPU니 이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뭐 이제 참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삼성도 하고 있고 뭐 SK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또 그거와 관련돼 있는 또 부품업체, 장비업체
근데 이런 앞에 가는 대기업보다는 부품업체, 장비업체들 주가가 뭐 한 5배 오르고 이러죠. 그렇죠. 기대감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아직 넘버를 보여주는 건 없잖아요. 숫자는 없죠.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아직은 조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게 넘버가 뭐 보여주려면 2, 3년 뒤의 일인데 미리 주가가 막 몇 배씩 오르면 또 약간 흔들리면 또 팍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좀 조심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변동성이 워낙 커서.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하셔서 오케이 이게 흔들리겠지만 3년 5년 뒤에는 일로 가 세상에 이런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 주가 흔들림을 견디면서 가실 수 있겠죠. 결국은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 그렇죠. 기업과 그 네, 산업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이제 조금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관련주에 대한 투자를 이제는 해야 될 때 아니냐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사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도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작년에 한번 뭐 작년이죠. 작년에 뭐 중국이 여행 규제를 좀 푼다. 이래서 그때 그 카지노 관련 주식, 뭐 호텔 신라, 뭐 그다음에 뭐 항공사, 뭐 여행주 이런 것들이 좀 한번 올랐었잖아요. 올랐는데 막상 실적을 까보니까 안 좋더라. 그래서 다 그냥 반납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뭐 중국인들이 좀 들어온다 하니까 그런 관련 주식들이 오르는데 그 결국은 저 숫자가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좀만 있으면 3월 말 지나갔으니까 뭐 증권사나 이런 데서 그 프리뷰 하잖아요. 이익에 대한 프리뷰 하고 그러면 코멘트들이 나오겠죠. 이익이 좋아지면 그만큼 반응해서 주가는 움직이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투자의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와 관련된 그 해당 기업들에 대한 지식이 하여튼 있어야 그렇죠. 네, 결국은 왜냐면- 얼만큼 들고 갈지도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뭐 그 남의 얘기나 유튜브 듣고 투자하면 돈 벌기 어렵죠. 근데 이제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확신과 자기 원칙 이런 것들을 갖고 남의 얘기를 들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자기가 공부해서 확신을 갖고 그리고 투자하고 자기의 매매 원칙에 따라서 매매하고 그렇게 해도 돈 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FOMC 회의 네.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네. 뭐 일단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또 어떤 네. 말을 할지에 따라서 또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지금 연준과 파월의 입을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비둘기파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비둘기파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이제 경제 데이터가 지금처럼 계속 나오면 못 내리는 거죠. 물가는 높게 나오고 고용도 세고 경제 데이터도 나쁘지 않고 그러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가 말해주지 않을까?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시장이 다 생각하는 건 6월 달이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얘기하는 건 6월 달은 물 건너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르죠. 중간에 이제 데이터들이 나빠지면 또 기대하는 분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6월 달에도 가능성은 있어. 그건 이제 이렇게. 옛날에 말입니다. 이런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 페드가 뭐 엄청 이 시장을 좌지우지했는데 옐렌 있죠. 지금 재무장관. 옐렌이 맨날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데이터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마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그러니까 연준도 모른다.
아니 연준은 데이터 디펜던트.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와봐야지 알지. 우리도 지금은 모르겠다.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도 의사결정할 거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결국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쨌든 인하는 언젠가 됐든 하게 돼 있으니 시장은 무지하게 탐욕스러운 것 같아요. 시장은 웬만하면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주식시장은 하여간 나는 웬만하면 올라가고 싶어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과열이다 이런 생각 들어요. 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금값도 그렇고 웬만한 자산들은 그냥 틈만 나면 올라가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 AI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AI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경제 체제를 확 바꾸게 된 하나의 계기가 이 AI의 버블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커질 개연성이 크고 자산의 이 확장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그렇고 다 계속 올라갈 것이다. 돈값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AI가 메가 트렌드냐 테마냐 데피니트 메가 트렌드죠. 네. 메가 트렌드인 건 확실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죠. 왜냐하면 전기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전기차도 메가 트렌드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400불 갔다가 지금 170불, 그죠? 왜냐하면 그렇지만 테슬라가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또 한 1, 2년 지나고 나서는 다시 돌아서서 결국은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I 관련 주식도 그러면 쉬지 않고 계속 뻗어가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가다가 어느 정도 성장의 모멘텀이 주춤할 때에는 우리가 테슬라 봤듯이 반토막 나는 국면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테마라고 하는 건 유행처럼 왔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쭉 가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거는 메가 트렌드라고 봐야죠. 그렇지만 국면에는 오버슈팅했다 반토막 나고 하는 과정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엔비디아도 그렇고 실적이 뒷받침돼주지 않냐. 그러니까 예전에 IT 버블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인터넷 분들이 버블하고는 다르죠. 그 당시에 인터넷 버블은 완전히 스토리텔링만 있었던 부분이 많았고 지금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돈 잘 버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차원에서 이 비트코인, 그다음에 금의 상승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람들이 그러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네.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어디 기관에 가서 직원들 상대로 특강했었는데 금융자산 관리 뭐 이런 특강을 했었는데요. 제가 한 얘기는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세대 30대 뭐 40대까지도 그분들은 앞으로도 저축할 수 있는 시간이 20년, 30년 있잖아요. 소득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일단은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자산 배분은 국민연금처럼 주식, 대체, 현금, 예금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저의 레커멘데이션은 최소한 주식을 50% 이상은 들고 가야 된다. 50% 이상. 네. 근데 왜 그러면 현금이나 예금은 적게 들고 가야 되느냐? 지금 금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재와 같은 이 국제 금융 질서를 만들었던 회의가 브레튼 우주 체제거든요. 네. 그 브레튼 우주 체제가 형성됐을 때는 고정환율 제도였어요. 그래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잡은 거거든요. 그 당시에 달러 1달러의 금값은 금 1온스에 달러 35달러였거든요. 그렇게 패깅해서 기축통화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 1온스가 얼마죠? 2,300불인가? 모르겠습니다. 2,300불인가 그럴까요? 네. 그러면 35달러가 2,300불이 됐으면 10배, 뭐 거의 한 50배 올랐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금이나 예금을 갖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나의 밸류가 디스트로이 되는 거거든요. 왜? 원래는 사실은 경제가 필요한 만큼만 돈을 찍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죠. 정부가. 늘 돈을 많이 찍더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들고 있으면 바보가 되더라. 그러니까 돈이 아니고 이 현재 이 시장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주식이나 아니면 희소성이 있는 금 같은 거는 희소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비트코인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심플하잖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원래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중앙은행이 막 돈 찍어내는 거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발행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비트코인이 통화는 아닐지 모르지만 가치 저장의 수단은 될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해서 가는 거거든요. 희소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난리치는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금은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옛날엔 돈 벌면 미국 채권 샀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는 오씨 재수 없으면 쟤네 전쟁 나오고 그냥 동결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안 되겠네. 그러니까 얘네 이제 금 사는 거죠. 원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거든요. 우리나라만 안 사요. 우리나라도 샀어요 옛날에. 김중수 총재 있을 때 MB 정부 때 1,500불 넘어갔을 때 샀는데 꼭대기에 샀어요. 그 다음에 물 먹었어. 근데 사실 중앙은행은 물 먹어도 어떤 원칙을 갖고 일정 자산 배분 측면에서 5%면 5%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 먹고 나니까 쫄아갖고 다음부터 원자재 투자 안 해 이런 거거든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도 원자재 투자 안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 같은 것도 굉장히 밸류가 있는 중요한 자산인데. 그렇죠. 대체 재산 투자에 그렇죠. 일정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 이렇게 들고 가야죠. 그러니까 개인들도 제가 보기에는 주식, 그 다음에 대체. 대체는 뭐 요새 ETF가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원유도 그렇죠. 할 수 있고, 금도 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엔 채권도 어떻게 보면은 얼터너티브 에셋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뭐 배당주 ETF라든가 아니면 리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예금은 가능하면 조금 이렇게 해서 자산 배분을 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돈이 되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주식 지금 이렇게 저희 방송하는 것처럼 맨날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낫다 이거죠. 이거 맨날 해봐야 잘 안 되잖아요. 정신적으로만 소모되고. 그런 것보다는 그 20대, 30대 이렇게 소득이 있으신 분들 이런 계속 분들은 사모아 나가는. 그럼요. 20년만 그렇게 하면 다 부자 돼요. 그렇게. 아니 국민연금이 저게 한 1,000조 되는데 한 500조는 버는 거거든요. 네. 투자를 잘해서 벌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사 모아서. 그렇죠. 자산 배분 딱 정해놓고 그대로 딱 한 거죠. 그렇게 해갖고 시간을 지나가면 돈이 되는 거죠. 그게 훨씬 제가 보기엔 좋은 방법이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어떻게 하면은 그 젊은 층들도 그렇고요. 돈을 벌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네. 아주 그 관심들이 크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부동산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재테크하기는 어렵다 이 상황이 네. 돼버려서 아니 그래서 진짜로 제가 그 어떤 기관의 회사에 가서 그 직원들 상대로 특강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아무리 시장을 예측하고 주식을 골라도 그 돈 벌기 무지하게 어렵다. 그거보다는 자기가 자기 재무 상태를 쭉 점검을 해서 만약에 한 달에 200만 원이 200만 원, 그다음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은 100만 원. 그러면 그거를 자산 배분을 해서 주식도 하지 말고 인덱스 ETF를 해라. 인덱스나 아니면 섹터 ETF. 그거 한 50% 사고 30%는 기타 자산. 리츠가 됐든 배당주가 됐든 뭐 원유가 됐든 금이 됐든 whatever 나눠서 사고 한 20%는 현금 예금 해갖고 매달 좋든 나쁘든 한국, 미국 이렇게 정해서 꾸준하게 한 10년, 20년 보면 그 여러분 다 부자 될 거다. 아니야 심플한데 근데 그거를 하기가 어렵죠. 네. 왜? 하락할 때 내가 손해가 나기 때문에 못해요. 못하거든. 그걸 못하거든. 그리고 그게 답답하거든. 왜냐하면 주식으로 신용해갖고선 질르면 금방 올라가는데 상한가 한번 먹으면 30%인데 막 이런 생각들. 그렇지만 이거
그게 그 복리의 마술이라는 거예요. 네. 워런 버핏이 얘기했죠. 제가 이제 여담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는데요. 제가 강의 때도 하는 얘기인데, 그 미국의 그 한 뭐 200년쯤 전에 저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샀잖아요. 네. 그 당시 한 700만 달러 주고 샀대거든요. 한 우리나라 돈 한 100억. 그 처음에 샀을 때는 저 미친놈 그랬대거든. 그걸 그렇죠. 쓰다 완전 보니까 얼음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니까 거기가 막 원유 나오고 엄청난 그 자원 보고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 이익 본 것 같죠.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그 700만 달러를 복리로 지금까지 저 그냥 투자했다면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게 복리의 마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도 금방 돈 벌려면 어려운데 이제 특히 뭐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 20년 투자하면 노후 대책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주 인내심과. 단순한 원칙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면 그게 이제 되는 거죠. 어렵죠. 하여튼 그런 어떤 가치주 혹은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 분할 매수해서 10년 이상씩 한 투자자분들 네. 저희 방송에도 몇 분 이렇게 그런 오셨었는데 분들 있어요, 근데? 있어요. 그래서 돈 수익률 다 그걸 보여줘도 그런 분들 고수예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연수익률 18%, 뭐 15%, 연수익률 10%면 무지하게 높은 네, 거예요. 뭐 8% 이런 분들 다 다양한데 높은 거예요. 이게 쌓이니까 뭐 5년이면 2배가 되고. 그게 제가 보기엔 그게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이창훈 단장님 모시고 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눴고요.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창훈 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